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여러분들은 새날의 세계로 오셨습니다. 자, 선남선녀가 제 앞에 나와 계시네요. 자, 오늘 새날 엄부지맨 한나인 시작하겠습니다. 팟캐스트 최초의 오직 엄부즈맨만을 위한 프로그램 새날 한나인 77번째 77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자, 볼메 임지님. 안녕하세요. 볼메 임지입니다. 오늘따라 이렇게 산뜻해요? 흰 옷을 입었더니 아, 그렇군요. 두 분 약속이라는 듯이 흰 옷을 입고 나오셔가지고. 그러네요. 네. 네. 자, 커트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커트입니다. 연극 잘 끝났습니까? 네, 잘 끝났습니다. 네. 많은 분들 오셨어요? 네, 많은 분들 와주셨고요. 또 어떤 분이 제 이름 듣고 신입회원 신청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구나. 네. 야, 영국 배우의 포스가 느껴져요. 아, 그런가요? 아, 감사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느껴지는 바로 그런 날이고. 볼메 임지님도 이름을 놓고 보면 진짜 볼수록 매력 있어요. 좋으시겠어요. 득템. 감사합니다.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불편해요. 자, 출발할까요? 네. 출발! 자, 이슈원 이슈 시간인데, 여기 올라온 이슈들이 일단 첫 번째가 한 끼 식대가 550원밖에 안 되는 네. 그런 노동자들이 있다고요? 네. 이거 누가 가져오신 겁니까? 네, 제가 골라봤는데요. 부산의 그 지하철 청소 용역 하시는 분들이 한 달 식대가 10,000원으로 책정돼 있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걸 나누기를 하면 550원밖에 안 된답니다. 그것도 이전에는 한 달 식대가 1,000원으로 계산이 돼 있었대요. 그래서 이분들이 쌀하고 반찬을 가져다가 직접 해 드신다고 합니다. 구내 식당 그 한 끼 식사 사 먹을 수 있는 게 2,500원이래요. 저희 시중 가격에 비하면 엄청 싸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지금 못 드시는 형편이라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올려봤습니다. 이야, 네. 깜짝 놀랐네요, 진짜. 네. 자, 다음은 네. 죽음 앞둔 60년 동거인 통장에서 13억 원을 빼내 쓴 80대가 집행유예됐다. 네, 이것도 네. 제가 오늘 명숙님이 일이 있어서 못 나오셔서 제가 그냥 골라봤는데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그 상속 문제에 대해서 뭐 유서 작성하고 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점점 더 이제 가족이 뭐라 그럴까 변화해 간다 그럴까 이제 그런 과정 중에 60년 동안 동거를 했는데도 이게 법적으로 부인이 아니니까 이제 다른 상속권자들이 이 지금 배우자 역할을 하신 분이 이제 돈을 가져가는 것을 소송을 걸어가지고 돈을 13억을 물어주는 것은 뭐 차치하고라도 이제 실형을 받을 그 형편에 놓인 거죠. 하지만 이제 60년 동안 동거했고 그다음에 재산을 같이 공동으로 축적했다는 게 참작이 돼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긴 했는데 네. 그래서 뭐 법적인 제도가 이제 바뀌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지만 이제 혹시 이런 문제를 앞으로 닥칠 수 있는 분들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차원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자, 말씀하시는 가운데 제가 깜빡했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방송을 막 연속으로 막 안 쉬고 치러야 되다 보니까 명숙님 안 나오는 거 설명을 못 드렸어. 네. 빨리빨리 진행했나 느꼈나 보죠. 정명숙님은 이미 약속돼 있던 오래전에 약속돼 있던 개인 사정으로 지금 오늘 안 나오셨고요. 예. 자, 방송 준비는 착실히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에 오늘 선정된 이슈는
애들 노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놀이터 이용 제한하라고 이런 이슈도 존재하는군요. 네. 저도 믿을 수가 없었는데 음. 최근에 이제 아파트 관련해서 놀이터 앞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아이들이 노는 소리 때문에 뭐 퇴근하고 나서나 주말 오전에 쉴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뭐 입주자 전용 카페 같은 데 투표를 붙이기도 했대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너무 차별이고 개인적인 생활들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세상에 놀이터에서 애들 노는 소리가 시끄럽다. 사실은 제가 뭐 항상 요즘에 최근 느끼는 건데 우리 동네에는요 골목에서 노는 아이들이 없어요. 아예 없어. 물론 뭐 우리 어렸을 때랑 비교가 되겠습니까만 아이들이 학교 갔다 돌아오면 동네 골목마다 왁자지껄하고 떠들고 노는 소리가 막 그게 사람 사는 동네거든요. 아이들이 진짜로 단 한 명도 노는 걸 못 봤어요. 최근 몇 달 동안 수개월 동안. 근데 놀이터 가서도 떠들고 놀지 말라. 대체 어느 동네예요? 근데 이 동네가 대체 이를 뭐니 지금? 근데 몇몇 아파트에서 여기에 관련돼서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특정 한 아파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의외로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이슈가 많이 돼 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밤 10시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놀이터에 불을 다 끄고요. 그리고 이제 놀이터가 예전에는 모래로 된 데도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모래 다 없애고 우레탄으로 그렇죠. 다 깔아버리고 그런 데도 많고 특히 옛날엔 농구장을 설치하는 것도 좀 약간 붐이었는데 그게 농구공 소리가 이게 시끄럽다고 해서 지금은 농구 코트 있는 놀이터는 거의 다 사라진 상태입니다. 네. 야 그런 말 있잖아요. 네. 아이는 동네가 키운다고. 그렇죠. 네. 그게 안 되니까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출산율 1이 안 되는 나라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떠들고 놀고 하는 것이 못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게 어떤 공동체로서는 이게 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이들이 떠들고 놀고 하는 게 살아있는 모습 아니에요? 그렇죠. 어. 그러면 진짜 그 반려견이나 반려묘들을 성대 수술해서 뭐 못 짖게 하면서 집에서 키우는 것처럼 아이들까지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너무 좀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양한 삶을 인정을 하지 못하고 자기 것만 중요하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그 아파트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거야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이들이 떠들면 뭐 얼마나 떠들겠어요. 광화문에 박사모들이 훨씬 시끄럽지. 그럼요. 아, 나 진짜 이런 게 그 물론 뭐 당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뭐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니지만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놀이터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리는 것만큼 건강한 국가가 어디 있어요. 어린이 놀이터 매일 못 나가요 요즘 애들. 그렇죠. 주말에는 한번 나가거나 말까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파트가 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렇죠. 옛날에 그 어르신들 말씀이 애기들 소리 들리니까 정말 좋다라는 그런 말이 그 생각날 정도로 사실은 조용한 곳인데 이게 근데 조금 심각한 게 지금 뭐 잘 가져오셨는데 되게 심각한 게 실제로는 이 관리비를 저희가 걷어서 공동주택은 공동으로 집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놀이터에 들어가는 관리 비용을 줄이고 심지어는 이용하는 애들도 없는데 차라리 놀이터를 다 없애버리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아파트들도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애들이 다 학원 다니니까 아예 놀이터를 없애자는 거죠.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있어가지고 그렇고 어린아이들도 지금 힘들긴 한데 그래도 어린아이들 놀이터는 조금 남아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농구 코트 같은 데는 중고등학교 학생들 걔네들은 정말 가서 놀 데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뭐 커뮤니티 센터가 뭐 우리나라도 많이 생기든지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청소년들이 그 뭔가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고. 네. 저희가 뭐 도시재생 계획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도 녹지를 뭐 어느 정도 비율로 해야 된다거나 이런 걸 하잖아요. 이런 저출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아이들을 위한 공간 확보 이런 것들도 좀 의무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나마 의무화돼 있어서 그나마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배려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참, 그러니까 이해는 해요. 네. 시끄러운 게 싫을 수 있는데, 이 어떤 공감력 차원에서 또 그런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들 키우면 또 반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부담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음. 내가 사회의 네. 어떤 구성원으로서 예를 들면 어떤 나라에 구성원이 1000명이 있는데 거기에는 소위 말하면 비장애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장애인이 속해 있는 거, 또 소수자가 속해 있는 것들이 다 사회가 부담해야 될, 내가 부담해야 될 비율 같은 거라고 생각해. 근데 아이들이 떠들고 막 노는 게 막 이게 막 괴성을 지르면서 하루 종일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즘 같으면은 아마 겨울철 돼서 창문은 대부분 닫고 있을 텐데, 물론 이것도 이제 창문 열었을 때 이게 좀 더 뭐 소위 말하면 피해라면 피해가 더 심하겠지만 이것을 막 공론화 시켜가지고 못 놀게 한다.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고속도로 주변에 무슨 건물 같은데 보면은 네. 막 그 소음 네. 하지 말라고 방음벽. 방음벽 세우잖아요. 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 씨. 그렇다. 네. 씁쓸한데 네. 대부분은 아닐 거라고 봐요. 네. 일부의 이야기가 이제 사생활, 뭐 나는 조용히 살고 싶다 이런 것도 있지만 조용히 살고 싶으면 산골에 사셔야죠. 아 진짜로. 나는 그렇죠. 자연이다. 제가 자주 보는 사람인데요. 진짜 부럽더라고. 음. 소음 없는 곳에 가서 자연의 소리 들으면서. 근데 그런 감정이 아니라면요, 내가 감당해야 될 사회적 몫이라는 게 있다니까. 동네가 자녀를 키우고 아이를 키우고 거기까지 못하더라도 그 정도는 이해해주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자, 알겠습니다. 이슈 아닌 이슈였고요.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이메일 한번 읽어볼까요? 네, BM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아베는 재정일치 종교 정치를 하고 있다. 제보 하나 드립니다. 유튜브 영상인데 거기에 아베 내각하고 통일교와의 관계가 나오는 영상인데요. 왠지 제보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메일 보냅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송 작가님에게도 보냈으니 방송에 내보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는 밑에 내용에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퍼가는 거 허락받고 하는 겁니다. 유튜브 제목이요. 아베 정권은 정치 단체가 아니라 종교 단체라는 거고요. 단독 취재. 일본은 정치를 세습하며 엘리트 정치를 해온 나라입니다. 아베 신조 총리도 역시 3대 세습 정치인이기는 하나 그는 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을 꿈꾸는 전쟁광인데다가 계속해서 측근 비리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상한 믿음의 배경에는 정치와 결탁한 종교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저 봤어요. 그 동영상 길지도 않고 짧아요. 짧은데 아베가 통일교랑 연관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일본처럼 정권이 안 바뀌다 보면요, 필연적으로 부패가 있을 수밖에 없고 어떤 짓을 해도 뽑아주니까 네. 그게 이제 정치 후진국이라는 소리인데 거기에는 통일교와의 커넥션이 있더라 뭐 이런 식의 동영상인데요. 이 동영상 보면은 검색을 해보시면 어떻게 방송 제목이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제 다음 이메일로 넘어갈게요. 네. 이준봉님 이메일입니다. 며칠 전 토요일 고된 노동을 마치고 같이 일을 하는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저보다 2살 많은 형님이 문득 내년 4월 선거에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자한당은 찍지 마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는 비교적 그런 성향이 비슷해서 평소에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나누고는 했었기에 저는 그러려니 하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대 중반쯤 된 동료가 자신은 지금까지 한 번도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마치 자랑거리라도 되는 것 같은 어투였습니다. 그 친구의 말은 국회의원이라는 놈들은 다 거기서 거기다. 누굴 찍어봐야 다 지들 입속만 챙기지 정작 제대로 된 정치를 하는 놈을 못 봤다. 그래서 나는 투표를 하지 않는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저는 평소에 친구들이나 동창들과의 이런 술자리에서 어지간하면 정치적인 얘기는 잘 하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세월호 때도 자칭 보수적이라는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참 답답하다 하는 생각을 했지만 굳이 나서서 말참견을 하거나 논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저 불편해서였습니다. 정치적인 논쟁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언성이 높아지고 그러므로 인해 생기는 그런 불편함이 싫어서 그저 모른 채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친구의 얘기를 듣는 순간 저 친구와 내가 다른 게 뭘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인이 다 그놈이 그놈이기에 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것과 그저 불편해서 잘못된 정보로 모순된 논리를 펴는 친구를 지적하지 않는 저는 하나도 다를 게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의 술자리는 내년 총선과 조국 장관에 대한 논쟁으로 번져나갔고 막장 기독교와 언론, 검찰 등 요즘 한국 사회의 화두가 되어 있는 전반적인 사회 현상에 대한 토론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두어 시간에 걸친 토론이 마무리되어 갈 즈음 그 친구가 그러더군요. 자기가 모르고 있었던 사실들이 너무 많아서 아직은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 그동안 그저 막연하게 생각해왔던 게 전부 부정되니 당연하게 그런 혼란이 올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저는 새날을 추천했습니다. 들어보고 다시 얘기하자고.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입니다. 이번 총선은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10여 년 전으로 후퇴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대한 선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내 주위부터 조금씩 바꿔나가는 일을 이제부터라도 해야겠다고 새삼 생각해 봅니다. 말로만 들었던 정치 무관심, 그저 소식으로만 접한 기득권 세력들의 몸부림, 이에 대응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당장 광화문이나 검찰총사 앞에서 촛불을 드는 것일 수도 있지만 내 주변의 이런 정치 무관심들을 하나라도 설득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좋은 글이시에요. 네. 새날을 추천하셨다고요? 감사드립니다. 다 그놈이 그놈이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정치 무관심과 혐오 같은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정치 본질을 전혀 모르는 분들의 이야기죠. 정치는 최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는 최악이 아닌 차악을 택하는 것다는 얘기가 있어요. 가장 네. 나쁘지 않은 세력. 최선이 없다니까요. 네. 그래서 차선도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혐오자들한테는 정치가 최악이겠지만 실제로 그 중에 골라서 보면 분명히 있어요. 좀 덜 나쁜 놈이 있어. 그거 찍으시면 되는 거고, 우리들 입장에서는 최선 찍으면 되는데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택하면 되는 거예요. 말장난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최악이냐 차악이냐 최선이냐 차선이냐, 나는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그렇죠. 전부 다 나쁘다고 다 버려버리면 그러면 결국 나쁜 사람들이 모여서 더 나쁜 시궁창 같은 정치가 되니까 애정을 갖고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가려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이분 성함이 이준복님. 네. 고맙습니다. 자,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호프군님. 다듬어진 질문이 아닌 어설프지만 진심이 와 닿았던 사각지대에 있던 우리 이웃의 질문들이 감동이었습니다. 이런 감격에 찬 순간이 또 있을까요? 대통령님 등장하시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마지막에 국민들 목소리 담은 서류를 아끼듯 챙기시는데 걱정되네요. 잠 못 드실까봐. 사회 보느라 고생하신 배철수님도 힘들어서 정말 3년은 더 늙으신 듯 하네요. 김정희님. 프랑스에서도 대통령과의 대화를 하는데요. 오늘 MBC 같은 프로그램으로 TV 중계를 합니다. 자연스럽고 좋았어요. 질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혼란스러웠지만 이런 식으로 자주 하다 보면 자리 잡겠죠. 좋은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허니박님. 두서는 없었지만 저는 특히 일용직에 관해 질문하신 분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렇게 격식 없이 대통령님께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는 자리가 전 세계에 있을까요? 저는 처음 봅니다. 주권자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대성공입니다. 예, 훌륭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보면 이해 안 되는 딱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그게 아니라 리얼을 본 거죠, 리얼을. 네. 대통령이 원한 그런 장면이라고 합니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것도 굉장히 멋진 기획일 수도 있고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계속하시죠. 우건님. 국민들과의 대화 끝까지 감동이었어요. 격식 없는 형식 속에서 국민들과 벽을 두지 않는 소탈함, 소통하려는 진정성, 그 모든 것이 진심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용히터님.
그전에는 어느 줄에 잘 서야 잘 풀리고 눈치 빠른 놈이 잘 살고 뒤통수 치는 놈보다 당하는 놈이 바보라고 하는 불안 초조한 시대를 살았다면 대통령님 바뀌고 나서는 내가 정직하게 제대로 살고 있으면 나를 지켜줄, 내 말에 귀 기울여줄 정부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하루하루 사는데 힘이 납니다. 후진 정치나라 일본 가치구는 정치 세력이 여전히 잔재해 있지만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보면서 점차 소통하고 의식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나라가 되어가는 듯해서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서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더불어 언론만 보고 정치를 지켜보고 알았던 제게 제대로 보는 눈과 사고를 전해주신 김어준 유시민 그리고 새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정윤희님, 뜬금없지만 며칠 전 노환인 어머니 모시고 병원 다녀오면서 병원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적게 나와서 정말 의료복지에 대해 감사한 마음으로 흐뭇하게 돌아왔네요. 이러니 문 대통령님과 민주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분에 넘치게 볼 수 있도록 좋은 컨텐츠 만들어주시는 새날도 감사합니다. 윤희님 고맙습니다. 계속하시죠. 네, 신발끈 목자님. 황교안 목숨 걸고 단식한답니다.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누구처럼 배 까고 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식의 이유가 가관입니다. 지소미아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금 미국 양아치 때문에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데 너 뭐하냐 이 모질이야. 제발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굶지 말고 열심히 일 좀 하시길. 배액수님. 황 전도사 단식은 20대 청년들 모아놓고 폼 한 번 잡으려고 했는데 폼은 고사하고 개망신을 당하다 보니 충격 속에 저런 짓을. 도할배님. 황교안 씨 단식하는 조건이 국내 문제가 아니라 방위 분담금의 무리한 인상과 일본의 탓임에도 지소미아 종료가 우리나라의 탓인 양 무리한 요구와 내정 간섭을 하는 어글리 어메리컨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또한 자한당 의원들이 다이어트 단식이 아닌 전태일 열사와 같은 구국의 일념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이고 전투적인 단식 투쟁할 것을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의 일원으로 명하노라. 변해간의 7호님. 사즉사의 각오로 단식에 임한 말짱 황 대표를 응원합니다. 말짱 황이 되는 일이 없도록 각오 단단히 하시길. 무기한이라고 당장에 오늘 내일 끝내는 일 또한 없으시길. 자, 계속하겠습니다. 전광식님. 어허, 황대감을 어찌 보고 그런 어줍잖은 말들을 한단 말이오. 우리 황대감으로 말할 것 같으면 30날 하고도 나흘 정도는 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을 터이니 어디 두고 보시오. 황대감 꼭 30날하고 나흘만 채통을 지키고 곡기를 끊어주시오. 나도 동참하는 차원에서 아침에 후식으로 먹던 사과를 반 개 줄이겠소이다. 꼭이요. 30날하고 나흘. 뭐 단식하면서 물은 괜찮다 하면서 물에 설탕을 타거나 화장실 가는 척 입을 들고 자는 척 하면서 뭐 초코파이나 사탕, 건빵 그런 거 뽀시락거리면서 먹는 추잡한 짓은 절대 안 하리라 믿소. 황대감 부디 30날 하고 꼭 나흘만 제발 더 해주시오. 이렇게 희화화되고 있어요. 이번에 단식에. 진짜로요. 본인이 뭐 목숨을 걸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한 말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흑면마구님. 황교안 같은 사람은 나이는 많지만 걸어온 인생의 길을 보면 공부만 하다 검사가 됐고 검사 돼서 윗사람들 시키는 일 잘하면서 진급 쭉쭉 하고 또 그런 잘난 맛으로 살아와서 아주 편협한 시각과 좁고 치우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지요. 이렇게 살아온 사람의 머리에서 뭔가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올 리는 만무하고 전형적으로 껍데기만 잘 포장된 인간상일 뿐입니다. 배미래님. 생각은 없고 개념도 없고 정치도 모르고 당대표가 할 일도 모르고 혼자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는 사람인 듯 초등생이 정치를 해도 이거보다는 낫겠다. 예, 네. 그 어떤 써야 될 카드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 자르려고 어마어마한 전기톱 꺼내는 거랑 좀 음. 비슷한 거예요. 이미 이분은 정치인이나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두 가지 카드를 다 써내 버린 거예요. 하나는 삭발. 쉬운 일 아니거든요. 네. 삭발도 그러니까 내가 어떤 권력을 갖지 못한 자로서
최후의 저항의 수단, 요 상징성 때문에 하는 삭발이고 그 다음에 단식. 네. 나머지 다음에 또 뭐 하려고 그럴까요? 이게 이제 예전 같으면은 엄혹한 독재 시절에는 이제 이도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삭발도 하고 단식도 하고 저항해 본 거였거든요. 지금은 언로가 다 보장돼 있어요. 심지어 황교안 이 양반이 문 대통령하고 며칠 전에 식사했잖아요. 그럼 자기 의사 표현을 그 식사 자리에서 직접 보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이 밥 잘 먹고 돌아와가지고 난 단식할래 이러면 됩니까? 이 도의적으로도 이 되냐고 이게. 그리고 지금 황교안의 단식이 잘못됐어요. 단식은 한 자리에서 만인에게 다 공개되는 상황에서 진짜로 먹지 않는다는 걸 네. 딱 알려야 되는 건데 출퇴근하잖아요. 그러면 차 안에서 뭐를 먹는지 실제로 안 먹는다고 해도 네.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는 그런 바보 같은 단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빠른 시일 안에 홀쭉해지기를 바래요. 그럼 믿어드릴게요. 네. 네. 아유. 단식해 보신 분? 안 해봤죠? 왜 굶어? 이게 있잖아요. 이 끼니라고 하는 게 한 번 굶으면 평생 안 돌아오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평생 안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그 끼니는. 그렇죠. 한 끼 굶는 거 자체가. 저는 지금 한 2, 30년 하루 2끼만 먹거든요. 오, 네. 그러니까 점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간에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용어가 점심이야. 네. 마음의 점만 찍자 점만. 정도로 그런 정도로 살아왔기 때문에 새끼 드시는 볼메인지 새끼 드시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저도 거의 2끼 아, 아니면 두 끼. 3끼. 네. 2끼만 먹어도 충분합니다만 네. 요즘 뭐 음식이 과잉이라 어쨌든 황교안 씨가 이렇게 큰 빅 재미를 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김희수님,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검사들, 인권을 무시한 검사들, 없는 죄 덮어 씌우는 검사들, 법을 어긴 범법자 검사들을 전원 파면하고 변호사 자격도 박탈해야 공정한 사회 아닌가요? 촛불 들고 200만, 300만이 모일 땐 공정한 사회가 목표 아니었던가요? 아베의 세작들, 자민당 한국 지부는 내년 선거에서 자동 소멸될 것이고 대통령님은 검사답지 못한 검사들 파면하시면 됩니다. 힘이 부족하다 싶으면 늙은 나라도 힘을 보태 100만, 200만, 300만, 400만, 500만까지 여의도든 서초동이든 광화문이든 장소 불문하고 힘을 보태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복부이님,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 일가족을 고문수사, 표적수사, 살인수사하는 검찰. 문재인 대통령님 검찰 도려내고 세월호 수사 속도 내주세요. 안지민님, 869 퇴진 프레임은 조중동의 869? 586 네. 86 네. 그냥. 86 음. 퇴진 프레임은 조중동의 새로운 작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학력고사 세대로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서울대를 갔고 우수한 인재가 특히 많은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분들이 50대쯤 되니까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줘야 하고 부모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분들보다 자신의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W 정님, 586 용태로는 대표팀에서 손흥민 보고 은퇴하라는 격입니다. 그렇죠. 유원상님, 586보다 우선 황교안과 나경원 등으로 대표되는 50 청산부터 다시 시작하자. 지난 탄핵 때 유신 청산을 시작했듯이. 그게 역사가 바뀌고 혁명 이후에는 사실 세력이 물갈이 되는 게 맞고요. 정치 세력으로서도 봐도 586은 지금 한참 일할 나이이고요. 이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끼친 큰 해악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촛불혁명 이후에 자유한국당 등에서 황교안처럼 공안검사하던 자,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었던 뭐 검사 또는 뭐 이런 정치 세력들, 나경원 같은 세력들이 퇴진하면서 역사가 바뀌어야 되는 건데 뭐 뜬금없이 86 퇴진론 뭐 이런 게 나오는 것은 이상한 거죠. 아무리 봐도. 자, 계속 가겠습니다. N 길버트님, 내가 낸 세금으로 검찰 고위 간부가 월급을 받는다. 국민을 개돼지로 생각하는 그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국민을 우습게 본다. 너무 속상하고 슬프다. 정말 슬프다. 윤집걸중님,
나 같은 소시민도 이제 세월호 사건의 전말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즉 박근혜 부정선거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아무 죄 없는 사람 수백 명을 몰살해 여론을 환기했고 어느 정도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거악을 저지른 저들도 진실을 묻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진실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원, 기무사, 검찰, 해경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누가 이것을 기획했고 실현했으며 덮어버린 것에 최고 책임이 있는가를 밝히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아직은 세월호 사건을 그러니까 그 수사를 믿지는 못하지만 방송은 오늘 해경 번청을 압색했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그 뉴스 보면서 내가 딱 느꼈던 게 그거야. 지금 남아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정도.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이제 특조위, 제2기 특조위 등에서 1기도 마찬가지지만 자료 요구하면 거의 안 줍니다. 안 주고 그냥 쌩까버려요. 네. 그런 면에서는 좀 진정성 있게 해주기 바래요. 블루레인 S님, 세월호 수사 1년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의 검찰한테 마지막 수사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묻었던 놈들이 또 한다는 게 정말 걱정됩니다.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검찰개혁의 소리를 개무시하며 조국 가족에게 아직도 하고 있는 짓거리를 보면 믿을 수도 믿어서도 안 됩니다. 대통령 직속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필요하다는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청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순주님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말씀 잘 하시네요. 우려도 되지만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런 설명과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고생하며 눈물을 흘렸을까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반드시 이룹시다. 시대적 사명이며 인권에 관한 문제다라는 푸나님, 종종 있게 되는 우리에게 변함없이 마이크 잡아주시는 새날 푸나님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드려요. 김이선님, 진짜 웃긴 판사일세. 지가 작가야? 왜 쓸데없이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감정이입을 하고 그래? 웃긴다 진짜. 예, 이게 지금 윤중천 판결에 대한 댓글인데요. 금요일 날 김학의 무죄가 났죠. 네. 이제 같은 사건의 당사자들인데 이제 공소시효 문제가 결정적이었던 것 같은데, 자 어쨌건 판사들도 이해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왜냐하면은 법을 해석하는 측면에서 검찰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봤기 때문에 기소를 한 거고요. 법원은 판사는 이게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결하는 이런 상황에 봉착한 거죠. 자, 알겠습니다. 계속하시죠. 은하수님,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정권이 바뀌어도 개비리 가짜 보수놈들의 지킴이 노릇만 하고 있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적 정의로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일관하고 깽판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 이용해 적폐 쓰레기들을 단죄해야 합니다. 민주당 역시 저들의 불법 비리를 하나씩 독하게 대응하면서 물고 늘어져야 합니다. 적폐 청산을 확실하게 해야 할 이유가 되겠습니다. 유호성님, 유전무죄, 무전유죄, 내가 당했고 당하고 있고 당할 수 있는 상태죠. 그래서 국민이 나선 거죠. 포기란 없습니다. 될 때까지 행동해야 합니다. 평화롭게 지속적으로 정의를 요구해야 합니다. 언젠가 최민희 전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었죠. 힘있는 권력기관끼리 서로 견제를 해야 한다. 그래서 공평하게 정의롭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공수처입니다. 그 외에도 만들어야 될 것이 있겠죠.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푸나님. 예, 유호성님도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양경순님, 이 나라의 법은 순전히 국회의원 당신들을 위한 법인 것 같다. 국민을 위한다고 살 만큼 살고 누릴 만큼 누리고 사는 기득권 세력들이 말로만 국민을 위한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진정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진정한 국회의원, 진정한 공직자들이 필요합니다. 국민은 결코 호구가 아닙니다. 푸나님, 새날에서만큼은 진정 국민을 위한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늘 애써 알려주십니다. 정의로운 방송에 늘 박수를 보냅니다. 정신나간 국회의원과 공직자들, 손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그 하늘이 안 보이냐? 가리는 당신들의 더러운 손바닥을 보세요. 새날은 영원한 국민 유튜브. 고맙습니다. 베터민님, 지소미아 유지하자는 사람 30% 중에는 소위 배웠다는 사자 들어가는 직업인들도 있어요. 좀 나이 드신 분이지만 가짜 뉴스에 빠져서 살아요.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야 한대요. 그리고 나경원은 당대표라서 저렇게 해야 한대요. 옆에서 듣고 있으면 속이 터집니다.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듣고 저런 판단을 하는지 상사라서 말도 못하고 매일 혈압이 오른답니다. 아이고. 오미화님, 지소미아 33%에 속하시는 분들, 일본으로 가셔서 아베 정치 아래에서 생활하시길.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분들, 에이고, 아직도 일본 식민지 같은 마음으로 후손들에게 뭘 보여줘야 하는지 아시길 바랍니다. 창피해서. 썰트님, 유니클로 불매 운동. 유니클로는 아베당의 정치 자금의 저수지입니다. 예. 금요일 날 그러니까 22일에서 23일 넘어가는 그 시간이 지소미아가 끝나는 건데요. 금요일 날 문 대통령은 오전에 반도체 관련한 그 공장 사업장에 가서 대한민국이 이제 반도체 최강국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뭐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요. 아무것도 아닌데 벌벌벌 떨어왔던 것들이 자꾸 자주국가로서의 이 대한민국을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상태가 굉장히 꽤 오랫동안 유지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한 의미의 자주국가의 대통령으로 저는 우뚝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의 나그네님, 나씨가 미국 간다고요? 나씨를 믿지 마세요. 미국 가서 오져준다 약속하고 돌아와서 내가 1조를 깎았습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를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블루모님, 나경원 씨 미국 가서 아들 김현조 씨 만나 무슨 작당을 할까? 핑계 만들어서 일단 미국 갔으니 예일대를 협박하려나 돈 주고 꼬시려나 설마 아니겠지? 최이선님, 김세연의 행보는 홍정욱 코스프레일 뿐 결코 순수함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밤이당에서 다시 자유당에 기어들어간 얍삽한 행적만 보더라도 권력과 기득권을 생명줄로 삼는 인물임이 증명된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로선 가장 경계하고 제거해야 될 적폐의 한 축이라고 봅니다. 전승희님, 자한당만 없어지면 나라가 잘 될 것 같다. 자한당은 적폐 그 자체다. 내년 선거 잘해서 자한당 쓸어버리자. 무조건 반대만 하는 자한당 때문에 나라 발전이 안 된다. 자한당 없으면 남북 통일도 안 된다. 없으면 남북 통일도 된다. 큰일 날 뻔했네. 자한당은 통일이 될까 두려워한다. 예. 깨어있는 시민님, 자한당도 보여줘. 태극기 모독단, 개독교, 일베들하고만 쇼하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님처럼 국민들과 함께하는 쇼를 보여줘. 삭발쇼, 막말쇼, 반대쇼 이런 거 말고. 친노 쿨게이 권목사님, 민주 진보 진영이라고 붙여 사용하지 맙시다. 민주와 진보는 다릅니다. 지금 자칭 진보라는 작자들 보세요. 하나같이 조국 까고 있잖아요. 제발 이 둘을 붙여 사용하지 맙시다. 구좌파 논리로 자칭 진보라는 사람들을 민주당으로부터 어느 정도 떼어냈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자기 몸에 붙은 진보라는 단어를 떼어내고 있는데 왜 아직도 이 둘을 붙여서 사용하나요? 그 진보라는 작자들이 노무현을 얼마나 흔들었는지 기억 못하나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요거 답 하나 드릴게요. 네. 이 단어가 사용될 때 사람마다 단어 쓰는 용도가 다르거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보수 진영의 대통령입니까? 진보 진영의 대통령입니까?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하는 진보는 진보 정당, 정의당, 뭐 민중당, 녹색당 등을 말하는 용어로 한정적으로 쓰이고 있는 거고요. 제가 민주 진보라고 붙여 쓰는 용도는 저는 우리 방송의 스탠스를 말하자면 저는 범진보예요. 그러니까 그럼 민주당을 지금 보수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진보 쪽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민주라고 앞에가 붙이고 진보라는 말을 붙이면서 저는 넓게 품어 안고 싶은 거죠. 진보라고 하는 불리는 게 진보 정당 몇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진보로 부르는 그 의미로 쓰고 싶은 거고 뭐 민주에서 뭐 뭘 띄어내네만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좀 상당히 억지스럽지 않습니까? 진보에서 다 그래요? 그러니까 몇 사람 진중권 같은 사람들이 좀 그런다고 해서 그걸 진보를 싸잡아서 얘기합니까? 진보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 멋진 말인데 거기서 니들은 진보해, 우린 민주할게 그런 방식으로 싸우니까 맨날 분열되는 거예요. 난 이런 식의 저는 의견은 저는 전혀 공감하지 않습니다.
일부러라도 야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쪽에 계시는 진보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야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좋은 분이야라고 서로 품 넓게 끌어안을 줄 알아야지. 이걸 또 구분하고 갈라치기라고 있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오키가야 아케미님, 최민희님 제발 사면 되셔서 다음 국회에서 활약하심을 기대합니다. 이현주, 전희경 같은 쓰레기들이 국회에 있다는 게 수치입니다. 최민희님이나 손혜원 의원 같은 분이 계셔야 이 나라에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응원합니다. 한도경님, 이상득은 죄가 있고 최민희 의원은 죄가 없어요. 뭔가 자꾸 좌우를 맞춰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 모아오신 분 누구세요? 일부러 그런 것만 모아오신 거죠. 그러니까 나는 네. 방송할 때 말꼬리 잡는 걸 제일 싫어해. 왜냐하면 의미 없는 말꼬리를 너무 잡아. 방송 중간에 채팅창도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네. 뭐가 틀렸네 맞았네. 쓸데없는 논쟁이에요. 네. 아니 그건 당신들의 생각이시고요. 진짜로. 나 이런 분들한테는 별로 대우해주고 싶지도 않아. 이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대통령이 정치를 하면서 이상득하고 최민희하고 이 두 사람이 같은 가치이기 때문에 사면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대통령은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대통령이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그럼 이쪽만 다 사면해주고 말아? 그러니까 최민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싫지만 이상득도 사면할 수 있겠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야 이상득하고 최민희하고 가치가 같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방송에 어그로꾼들이지 무슨 우리 방송에 공감하는 분들이에요. 최민희 구하기 위해서 이상득은 이제 사실상 나온다고 쓸모가 없으니 한 팔 잘라주지 뭐. 요 느낌으로 이야기 못해요? 왜 말꼬리를 잡는지 모르겠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그런 말꼬리 잡기 식이에요. 그러면 민주당 어디다 갖다 붙여야 돼? 아까 그 저기 친노쿨기라고 하시는 분 어디다 갖다 붙여야 돼? 그러면 보수 쪽 뭐 대통령 후보, 진보 쪽 대통령 후보 이렇게 갈라쓰는 게 일반적인 우리가 쓰는 용어인데 그럼 거기다 어떻게 해? 민주는 그건 뭐요? 이거 좀 제발 좀 이렇게 말꼬리 잡는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정치 좀 안내하고 상대방들 기분 나쁘게 하지 마세요. 난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는 스타일인데 자꾸 말꼬리 잡고 방송하는 사람 맥 빠지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알면서. 자, 알겠습니다. 아무개님, 복지 이야기 솔직히 지루하고 졸려요. 어느새 그런 선입견, 고정관념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듣다 보면 이야기에 빠져들게 돼요. 정말 귀한 말씀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엘님, 야수님, 김어준은 천재가 맞다고 생각해요. 시대를 읽는 그 통찰력을 지금 누가 따라갑니까? 김총수의 꼴리는 대로 산다는 그 성품 덕에 저런 통찰력과 천재성이 방구석에 움츠려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해 짙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김총수는 이 시대가 빚진 인물이에요. 공감? 사람과 더불어님, 푸나님 늘 감사합니다. 푸나님이 자리 지켜주고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날마다 찾아와주는 새날은 너무나 익숙해서 가끔 그 고마움을 잊고는 해서 미안합니다. 공감? 썰트님, 청와대에서 일하신 경험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국민과 함께 좋은 세상 만드는 데 앞장서시면 국민들이 기꺼이 함께 할 거라고 봅니다. 새날 파란 남자들 화이팅! 손디님, 안녕하세요. 방송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좋은 컨텐츠 잘 듣고 있습니다. 한 가지 건의드릴 사항은 진행자분께서 주제가 바뀌실 때 입으로 똑 하는 소리를 내시는데 좀 듣기가 거북해서요. 그냥 다음 주제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어떨런지요. 아짱마눌님, 편집점인 것 같아요. 방송에서 박수 치거나 슬레이트 치잖아요. 흐르는 강물님, 손디님도 편집점이라는 건 아는데 입으로 내는 소리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겠죠. 있는 듯 없는 듯 편집점인 듯 아닌 듯 부지불식간에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편집점을 원하시는 듯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이 유튜브 방송을 위한 방송이 사실 기본적으로 아니었잖아요. 네네. 지금도 뭐 사실상 마찬가지인데 녹음하는 현장을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네. 것이 지금 새날 유튜브 채널의 사실상의 원래 컨셉인데요. 이제 편집하려다 보면은 방송은 1시간 내에 이렇게 쭉 하는데 이제 오디오 편집을 하려다 보면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원래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래프상에 오디오 그래프상에 나타나는 빈 공간을 위해서 좀 띄고 할까?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한 10초 만에 있어서 이렇게 공간이 비어서 눈으로 보여요.
근데 그러면 방송이 중간에 끊겨버려요. 음. 실제로 우리 대화하다가 중간에 10초 끊기는 건 어마어마하게 끊기는 거예요. 잠깐 한 2, 3초 방송이 끊겨도 서로 간에 어색한데 그래서 그 방법은 좀 패스를 하고 한참 불 붙었을 때 계속 방송 진행하는 의미에서 박수를 치실 수도 있고 그런데 박수나 저는 떡소리나 의미는 똑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실제로 들으시면 굉장히 불편한가 봐요. 그러니까 팟캐스트 오디오로 나갈 때는 이 소리는 안 나가죠. 전혀 안 네. 나가는데 불편하신 분들이 가끔씩 불편하다고 호소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짜 불편하다. 그러니까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민하신 분들 있잖아요. 하다못해 이런 분들 있다. 방송할 때 이런 소리만 들려가지고 계속 거슬리는 분들의 그런 습성들이 분명히 있어요. 알겠는데 이게 다수의 의견이라고 하면 저는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구분을 딱 해놓으면 방송 전체 틀을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 좀 알려드리자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전체 녹음해서 나온 그 오디오 파일을 쭉 펼쳐놓고 어디에 광고가 들어가고 어디에 뭐가 들어가고 또 20분까지는 내일 쓰고 또 40분까지는 모레 쓰고 하는 그 구분들을 해서 파일을 만들어 놓고 광고를 다 집어넣고 그때부터 편집을 시작하거든요. 안 그러면 중간에 중구난방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때문에 쓰는 거라서 진짜 거슬리시니까 다수가 거슬린다고 느끼시면 안 할 수도 있겠는데 아주 일부 사람들이 그런 걸 예민하게 받아들이신 분들이라면 저는 양해를 해주실 걸 좀 부탁을 드려요. 거슬리세요 혹시? 혹시 두 분 만약에 청취자로서 저는 별로 괜찮은데요. 네.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뭐 이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일단 제가 상황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의견이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제가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쩔 수 없네요. 자, 오직 공감분 시간입니다. 요즘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사람이 힘들다는 것, 그 자체인 것 같아요. 남편이 제 뺨을 3차례 때리고 폭언을 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냥 참았어요. 좀 나아지겠거니 생각했거든요. 이젠 상습적이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모랑 노발대발 난리가 났네요. 경찰에 왜 신고했냐면서 너가 미쳤다고 그러면 사람을 폭행하고 폭언하는 게 옳은 일이냐고 물어보니 경찰에 신고하는 게 더 잘못됐지 않느냐고 하네요. 아이에게도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아 요즘 걱정입니다. 솔직히 제 심리 상태 정말 만신창이네요. 그래도 남들에게 웃으며 괜찮은 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접을 못 받아본 사람이라 그런지 시모도 며느리인 저에게 모든 대접을 받으려 하고 조금만 본인이 섭섭하면 아들에게 바로 말해요. 심지어 저희 부모님에게도 그 대접을 강조하네요. 힘을 내야겠죠? 괜찮아,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왔지만 이젠 정말 지칩니다. 다들 시가에서 상처받으면 어떻게들 치료하나요? 마음의 상처가 너덜너덜 이젠 정말 후시딘을 아무리 발라도 진물이 나오는데 나을 수 있을까요? 열심히 살아왔고 정말 아름다웠던 저였는데 흉터로 얼룩져 있네요. 이거는 상처받는 걸 치료할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빨리 이 가정에서 벗어나시고 이혼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폭력은 계속해서 더 잦아지고 과격해지지 더 나아지지 않거든요. 그게 정답이긴 하죠. 근데 쉽지는 않다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혼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마어마한 결심 그러니까 나아지겠지야라고 하는 그 일말의 기대감 때문에 살다 보니 20-30년을 살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분은 일단은 결혼 잘못하신 게 맞죠. 사람은 누구나 꿈이 있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서 남자건 여자건 행복해지길 바라는데 특정 시점에 뭐가 어그러지기 시작하고 내가 꿈꿨던 삶은 아니고 시집살이도 하고 있지만 폭력 휘두르는 남편과 살고 있고 안된 말이지만 저도 이혼하기를 권해요. 잘 나아지기 힘들어요. 이거. 사람은 때로는 헤어지는 법도 배워야 되고 지금 본인이 쓰셨듯이 뭐 후시딘이라는 약으로 이제 비유하셨듯이 더 이상 메꿔가시기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건 아는데 그래도 더 행복해지시길 지금 상황에서 나아지시길 바란다면 새로운 출발을 본인이 감당하셔야 되고 아직 그래도 밖에 나가서 웃으실 수 있고
그리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실 때 빨리 새로운 출발을 새로운 생활을 준비하시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여기서 제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건요. 네. 살다 보면 네. 부인이건 남편이건 상대방에게 너무 어마어마한 뭐 배신을 당했다라든지 분노해서 그것도 잘못됐지만 한 번 정도는 뺨 정도 때릴 수 있다고 생각해. 그것까지도 완벽한 인간에게 바라는 건 그렇잖아. 남편이 나를 배신하고 바람을 피웠다고 느끼면 뺨 때릴 수 있죠. 네. 그것도 잘못된 건 맞아요. 사람의 폭력을 이루는 음. 건. 근데 여기 나와 있잖아. 상습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건 못 고친다니까. 네. 상대방이 살인한 죄인이어도 음. 사실 폭력은 이루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고쳐진다고도 하지만 정말 안 고쳐지는, 정말 어렵게 고쳐지는 거고요. 지금 또 상황이 시어머님이 뭐 이 상황에서 만약에 남편이나 뭐 시댁에서 정말 잘못했다라고 싹싹 빌어도 뭐 우리가 이게 계속 결혼 생활을 해야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렇게 뭐 적반하장처럼 나오는 상황에서 버티신다는 게 힘드실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진이 빠지잖아요. 그 상황에 더 가시기 전에, 극단적인 상황에 가시기 전에 생각하시는 게 좋고, 아이를 생각하신다면 있으면서 계속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이러저러해서 힘들어서 엄마가 이런 결정을 했다라고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아이가 이해해 줄 거예요. 더 좋은 선택을 했구나라고. 네. 네, 폭력 과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본인도 폭력을 세습하거나 네. 아니면 그 폭력을 받는 거가 당연하게 생각이 돼서 약간 그런 수능. 그런 사람을 또 만나게 되고 이런 아. 악순환이 계속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시 하나를 읽어드리고 오. 싶은데 혹시나 이런 비슷한 환경에 처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 시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제 생일도 아니었고 다른 특별한 날도 아니었답니다. 지난밤 우리는 처음으로 말다툼을 했어요. 그가 던진 수많은 잔인한 말들에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그가 미안해하는 것도 그리고 그가 한 말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도 알아요. 왜냐하면 그가 오늘 제게 꽃을 보냈거든요.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우리의 기념일도 아니었고 다른 특별한 날도 아니었답니다. 지난밤 그는 저를 벽으로 밀어붙이고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마치 악몽 같았어요. 현실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죠. 오늘 아침 깨어났을 때 제 몸은 온통 아프고 멍투성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그가 틀림없이 미안해할 거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그가 오늘 제게 꽃을 보냈거든요.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어머니의 날도 아니고 다른 특별한 날도 아니었답니다. 지난밤 그는 저를 또다시 때렸어요. 이제까지 어느 때보다 훨씬 심하게요. 만약에 그를 떠난다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제 아이들을 돌보나요? 돈을 어떻게 하고요? 저는 그가 무섭지만 그를 떠나기도 두려워요. 하지만 지금 저는 그가 틀림없이 미안해할 거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그가 오늘 제게 꽃을 보냈거든요.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었답니다. 제 장례식 날이었거든요. 지난밤 그는 결국 저를 죽였습니다. 죽을 때까지 때려서요. 만약에 그를 떠날 만큼 용기와 힘을 냈다면 저는 아마 오늘 꽃을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라는 시입니다. 실제 이제 가정폭력에 관련된 분이 작성하신 시이고요. 네. 사람이요. 부부 사이가 아니라도 맞는다는 것은 자존감을 크게 해치는 행위예요. 인간으로서 대접을 못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하물며 사랑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는 부부 사이에 그런 식의 폭력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는 범죄이라고 보고요. 상습적이라면 저는 뭐 이런 트라우마도 분명히 있겠지요. 이혼이라는 트라우마도 있겠지만 헤어지고 나서 치료하는 것이 나는 훨씬 빠른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그냥 괜히 좀 울컥하네. 자, 오늘 두 분 고생하셨고요. 명성님은 다음 주에는 나오시니까요. 다음 주에는 세 분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새날 한나인 그 숫자도 행운스러운 77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